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문제해결 방법론 DMARC 제10강 분석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분석계획 수립은 애널라이즈 페이지의 첫 번째 스텝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애널라이즈 페이지는 3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또 각 스텝 하에는 한 개씩의 세부 로드맵이 위치하고 있어요. 네, 분석계획 수립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 홈페이지에 문제해결 방법론 DMAC 섹션에 문제해결 방법론 DMAC 3강 식스시그마 로드맵 구조 해석에서 본 분석계획 수립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 데이터 분석, 확증적 자료 분석 제5강 데이터 수집에서는요,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용어하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분석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메저 페이즈의 세 번째 스텝이죠. 스텝 6 잠재 원인 변수 발굴해서 우리가 스크린드 X라고 하는 것들을 선별을 했고요. 그 선별된 것들이 이제 인풋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이 분석계획 수립은 바로 애널라이즈하고 메저 페이지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인풋으로 들어온 스크린드 X들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인지 상세하게 우리가 2단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목차 기능을 한다. 우리가 목차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한두 장의 주요한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또 몇 페이지에 그것이 있고 순서를 가지고 이유가 어떻게 전개되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동일합니다. 그럼 목차 기능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주요한 기능이 분석계획 수립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분석계획과 데이터 수집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상당한 필요 정보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X가 이제 계량형이냐 범주형이냐, Y가 계량형이냐 개수형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통계적 툴들을 또는 그래프 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저 페이지의 첫 번째 스텝에서 이미 그 운영적 정의를 통해 계량형 데이터인지 개수형인지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할 건지 또는 이 열에 있는 통계적 툴들을 활용할 것인지가 2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 또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크린드 X에서 애널라이즈를 넘길 거냐 말 거냐 상당한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즉 실천할 것은 바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어떤 분석적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쪽으로 분석계획 수립 애널라이즈 페이지로 넘긴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X들의 속성도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온도다, 습도다, 진동이다, 이런 유형들은 하나의 이제 계량형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연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룹 간의 어떤 그 차이를 보고 싶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범주형입니다. 예를 들면 A그룹과 B그룹 간의 어떤 평균의 차이를 나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 A그룹, B그룹의 어떤 차이, 그것이 그 초점이 바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가 되겠죠. 또 어떤 처리를 하기 전과 하기 후 또는 처리를 여러 형태로 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처리별로 평균을 우리가 비교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범주형 데이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X가 계량형이고 이제 Y가 계량형일 경우는 이건 100% 이제 산점도를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통해서 만약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둘 간의 관계 정도를 상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네. 또 X가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 Y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회귀 분석, 예측의 필요성이니까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 거죠. 가끔 과제들은 이제 리뷰하다 보면요, 상관 분석으로도 충분한 거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툴을 너무 과하게 쓰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X가 계량형이고 Y가 개수형이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Y가 불량이냐 양품이냐 또는 OK냐 NG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판단되는 그런 유형들. 뭐에 따라서요? X가 계량형에 따라서 점도가 4에서 5로 바뀔 때 개수형이 즉 Y는
불량이냐 양품이냐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이와 같이 X가 연속형이고 Y가 두 가지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Y가 1등급, 2등급, 3등급, 1등, 2등, 3등, 5점 척도 뭐 이런 것들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죠. 순서가 있는 경우, 순위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X가 연속형인 경우에 따라서 Y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둘 간의 관계에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가설 검정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모델링이죠. 수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서 가설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명목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어요. X가 연속형에 따라서 거래 무역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연속형 데이터들에 따라서 Y가 유럽 대륙, 네? 무슨 뭐 구미, 아시아 이런 식으로 서로 순서나 이런 구분의 필요가 없이요 명목으로만 선택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명목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통계적 기법들은 미니탭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뭐 해석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패키지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위치가 있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미니탭이죠. 통계 분석의 회귀 분석 보시면 회귀 분석 밑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명목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각각의 X가 연속형이고 Y의 속성에 따라서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또 X가 범주형이고요. X가 범주형이고 Y가 개량형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통계적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범주형 두 그룹 간 또는 세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본다. 상자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또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그래프는 이제 멀티비어리 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기법들은 분산이 같은지를 검정하는 등분산 검정 이런 테스트가 있고요. 또 평균을 비교하는 T-테스트, 3개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아노바, 또 중위수, 메디안끼리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이제 비모수 검정. 그래서 요 X가 범주형과 Y가 개량형인 요 구역에 포함되는 통계적 기법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또 X가 범주형이면서 X가 개수형, Y가 개수형인 경우 이런 것들은 A그룹, B그룹의 이제 비율, 두 비율을 이제 비교한다거나 세 그룹의 비율을 비교한다거나 라는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율을 특정 값과 비교하면 이제 1표본 비율 검정,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하면 2표본, 세 개 이상의 비율을 검정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X나 Y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통계적 방법들, 어떤 그래프 분석 방법과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지가 이미 결정될 수 있다. 뭐 이것도 굉장한 하나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 3번과 4번 공통적으로 이제 X가 범주형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이런 툴들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하나의 흐름도로서 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와 같은 하나 이제 분석의 툴들을 선택하는 흐름도인데요. 예를 들면 자, Y라고 하는 건 이제 개수형이다. 개수형이라고 하면은 비율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100개를 갖고 왔을 때 자, 분량이 뭐 5% 났어요. 5개가 났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5%가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 100개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을 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량이라는 사건을 셈했더니 5개가 나왔다. 개수형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100개 중에 5개라는 비율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1표본이 되겠습니다. 1표본 비율이 되겠고요. 그 비율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4.5%냐 또는 4.5%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 이런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표본 비율을 가지고 특정 값과 비교하는 특정 비율과 비교하는 그런 검정법이기 때문에 1표본 비율 검정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또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진 뭐 제품을 뭐 100개씩 갖고 왔는데 하나는 64%의 수율이 나왔고 또 하나는 72%의 수율이 나왔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수율이 한쪽이 큰 거냐 같은 거냐 뭐 이런 식의 확인을 한다 그러면 비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표본 비율에 대한 검정이 되겠죠. 또는 이제 비율이 3개 이상, 보통 이제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만 2개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비율을 비교할 때는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y가 이제 연속형이다. 예를 들면 시간이다. 아니면 온도다.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점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y가 연속형인 경우 통상적으로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게 3개입니다. 모양을 보거나 아니면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거나 아니면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봅니다. 이것은 대표값 중에 산술 평균을 비교하는 거고 여기는 대표값 중에 이제 중위수를 비교하는 그런 특징이 어떤 통계적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수를 비교할 건지 아니면 산술 평균을 비교할지는 그 데이터의 각각을 우리가 블락으로 보고요. 쌓아 놓았을 때 좌우 대칭 종 모양이냐, 즉 정기분포를 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기분포를 띄지 않으면 우리가 정기분포라고 하면 중위수와 산술 평균이 일치하죠. 그런데 정기분포를 띄지 않으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중위수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그 열의 데이터의 중위수가 정기분포를 띄지 않지만 비정규인데 그 한 개의 열의 데이터가 즉 1표본이 특정 값의 중위수와 같냐 다르냐 이런 걸 비교하려면 1표본 부호 검정, 1표본 윌코슨 검정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요. 2개의 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정기분포를 띄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한 개가 정기분포를 띄지 않아도 역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중위수를 비교할 때 2개의 집단을 비교하면 만루 휘트니 어떤 검정을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 2 이상이 되는데 2는 여기서 하니까요. 3개 이상의 중위수를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 크루스커 월리스나 무드 중위수 검정, 무드 메디안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모수 통계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모수 통계학. 이것은 반드시 등분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분포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등분산 검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바로 중위수 검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미니탭 기준에서는 이와 같이 비모수 통계학 이렇게 해서 1표본 부호, 1표본 윌콕슨, 만루 휘트니 2개짜리 3개 이상을 비교할 때 이제 크루스커 월리스나 무드의 중위수 검정 이런 곳에서 중위수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 분포를 띈다. 한 개 집단이든 2개 집단이든 우리가 좌우대칭 종 모양의 형태를 띈다 그러면 자 그런 경우는 등분산 검정 이제는 분산 산포도를 이제 비교하겠죠. 그런데 한 개 집단일 경우 엑셀 기준에서 한 개 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 그것의 산술 평균이 우리가 관리하는 특정 평균과 같냐 다르냐 뭐 이런 크냐 작냐 이런 걸 비교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산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컬럼이 하나니까. 자 그런 경우는 1표본 T 또는 1표본 G 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면 G 검정을 선택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1표본 내 T 검정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표본 크기가 30개 이상이면 상당한 어떤 크기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표준 편차를 그대로 표본의 표준 편차지만 표본 크기가 크기 때문에 30개 이상이면 그때는 그대로 1표본 G 검정을 표본의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산이 이제 2개 이상을 비교할 때는 등분산을 이제 비교해야 되겠죠. 컬럼이 2개 이상이면 등분산을 비교하는데 자 만약에 2개 집단이다. 엑셀 기준에서 2개 열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고 2개 열의 각각의 평균을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 자 분산이 서로 틀릴 경우도 가능해요. 산술평균 비교가. 또 분산이 같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2표본 T 검정으로서 단지 이제 하나의 대화 상자에 분산이 다를 때는 이제 체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체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등분산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되고요. 동일한 대화 상자에서 평균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계산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물은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둘 이상의 집단, 둘 이상은 이제 2표본 T 검정에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 그럴 때는 이런 분산 분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인자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그룹 간 어떤 평균을 비교한다 그러면 자, 전처리를 다르게 해서 들어가는 함량, 특정 어떤 원소의 함량을 달리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소의 함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자가 되고 이런 뜻이 이제 하나의 인자란 뜻이고요. 거기에서 각 3개의 이제 수준이 있는 거죠. 함량을 달리한 것이. 그럼 각 수준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분산 분석이나 이런 가설 검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 인터넷 강좌 확증적 자료 분석 섹션에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그 기본 원리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인탭상으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 통계에 바로 이제 1표본 G 검정, 1표본 T 검정, 2표본 T 검정, 쌍체 T 검정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쌍체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1표본 T 검정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또 비율 검정이 있죠. 1표본 포화성 비율, 2표본 포화성 비율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분산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 분석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또 분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론 분산 분석과 등분산 검정 여기에도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내용은요. 뭐 각각의 어떤 통계적 깁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자, 본 그 스텝 7에서 분석 계획과 데이터 수집 계획을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X나 Y의 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토대로 또 정확하게 어떤 기법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충분하게 여기서 논의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스텝 7 분석 계획과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이라는 그런 단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텝 7 실제로 이제 PPT 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느냐. 교재상으로는 이제 33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선 요 첫 번째 요 컬럼 요게 스텝 7에서 쓰이는 주요 장표인데요. 바로 그 메저 페이즈의 스텝 6 잠재 원인 변수 발굴의 산출물 스크린드 X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전의 강의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 우리가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이러한 변수들이라고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네. 과제를 리뷰하다 보면 이 메저의 끝에서 발굴된 스크린드 X가요. 애널라이즈로 넘어오면서 변경이 되거나 표현이 또는 누락되거나 또는 없던 게 새로 추가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만약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은 다시 이쪽 스텝으로 가서요. 여기에서 그 사유를 반영을 한 기록을 하고 무슨 일 때문에 뭐가 변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이력 관리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다시 넘어오도록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죠. 단계적으로 전후관계와 인과관계로 쭉 묶여서 왔기 때문에 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 앞으로 빨리 가서 다시 여기까지 최단의 시간에 걸쳐서 정리가 돼서 올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또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문으로 사용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되거나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려될 사항이 뭐냐면 앞에 그 구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 X를 결정했다는 것은 실제 내부 프로세스 사실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분석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설 검정 입장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면서 자잘한 이제 개선 방향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근원을 발견했을 때는 이제 큰 핵심적인 개선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파고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찾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의미 있는
변수를 가장 먼저 맨 앞에 순위를 높여주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다른 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될 내용까지도 확인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선 방향이. 프로세스가 이것 때문에 뭔가 잘못돼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임프루브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요 인자를 통해서 분석해 들어갔을 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당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뭐 A나 E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정리는 돼 있습니다만 분석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뭐 셀 합치기를 해서 불평만 접수 건수에 의해서 내용이 분석됐으므로 이후의 분석은 생략함 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분석이 불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장표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뭐 따라서 앞에서 그대로 넘어오고 누락되거나 추가되는 일 없이 정리가 되는 상태로 인풋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우선순위 중요도가 가장 높은 변수를 가장 상단에 순위를 높게 해서 분석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왜냐하면 목차 기능이기 때문에 이 순서로 간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이 장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이제 이건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정리하는 하나의 그 장표를 정리하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이 장표의 출력은 요 산출물은 요 가설입니다. 요 인풋을 통해서 요 장표에 또 산출물이 있어야겠죠. 요 가설이고 요 가설이 넘어가는 거죠. 다음 장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요 가설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X가 Y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있는가, 영향을 주는가. 특정하게 관련성을 잘 따지기 어렵으면 상관관계인지 뭐 아니면 영향을 주는 건지 어떤 뭐 비례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어려우면 그냥 영향을 주는가, 즉 X가 Y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가설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규모가설이 되겠죠.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규모가설이 되고 영향을 준다 그러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속성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뭐 이런 식의 속성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를 통해서 계량이다 그러면 이제 산점도 또는 범주형 또 Y가 계량형이다 그러면 그것은 상자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그 그래프 분석에 대한 선택이 통계적 기법들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통계적 기법들도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또 정성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정성적 분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정성적 분석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의 표본 크기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표본 크기를 얼마큼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하나하나 기록이 돼서 우리가 그 어떤 접수대장을 찾아서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시스템에 가서 등록된 거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관찰해서 우리가 새롭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건데 대부분의 과제들은 동일한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장 위치도 뭐 동일하다거나 뭐 그런 어떤 특징이 있겠죠. 또 누가 언제까지 수집을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입력한 X들에 대한 분석 계획과 데이터 수집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바로 이 가설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검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연결되겠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그것은 11강에서 상세한 설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